한 남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개는 주인보다 한참 앞서 갔다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또 어쩔 땐 주인보다 한참 뒤에 있기도 하죠. 산책 내내 그런 행동을 반복되지만 결국 마지막엔 둘은 같은 목표 지점에 도착합니다. 주인은 천천히 1km를 걷는 동안 개는 4km를 움직였습니다.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증권시장입니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멈추기도 하고 뒷걸음질도 치지만 주식시장은 같은 시기에 100번 더 넘기 위아래로 널뛰죠. 3장 투자,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번 장에선 투자의 대상에 대해 나옵니다. 기회와 리스크에 대한 질문. 코스톨라니는 투자에 대해 말할 때 주식 투자를 전제로 말하지만 주식에만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큰 수익을 준 투자는 채권이었고 외환과 원자재에도 투자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세계 정치, 돈의 흐름, 세계은행과 IMF의 결정, 신기술 개발, 팔레스타인 문제, 심지어 브라질과 중국의 날씨도 관찰하고 분석한다고 합니다. 채권,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투자 대상. 대다수의 예금자들은 채권을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기까지 기다리면 돈을 잃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기가 돌아오기까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일부 채권은 액면가의 40%까지 떨어졌고 80년대에 들어서는 2배가 되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1989년 1822년에서 1910년에 발행된 차르 시대의 채권을 샀다고 합니다. 당시 그 채권은 명목가치의 1%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었죠. 그런데 1991년 고르바초프가 미테랑을 만나 과거의 빚을 인정하면서 그 채권의 가격은 명목가치인 500프랑의 12%인 60프랑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이 정도를 원한 것이 아니었죠. 이후 1996년 러시아 국무총리는 파리에서 약 20억 프랑의 보상에 서명했는데 내용은 500프랑이었던 채권 가격을 300프랑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채권을 5프랑에 산 코스톨라니로서는 무려 6000%의 수익을 얻게 된 것이었죠. 코스톨라니는 자신이 아직 어릴 때 운전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닛을 보지 말고 전방 300m 앞을 주시하세요. 증권시장에서도 정확히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흥미로웠던 외환시장. 외환시장은 화폐의 상대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것인데 주식과 달리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은 손해를 봅니다. 과거의 외환시장은 훨씬 다채로웠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외환시장은 은행, 보험사, 헤지펀드와 같은 빅플레이어, 즉 대형 투자자들이 참여한 카지노판이죠. 이제 투자에 관련된 뉴스는 세계 어디서나 동시에 공개되고 그로 인해 외환 시세와 원래 가치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그 차이를 알았다 쳐도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단기 게임에 지배되고 있어 원래 가치로 돌아가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원자재, 투기꾼 대 투기꾼. 원자재 투자에서도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선물에 투자하는데 전체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금 명목으로 일부만 투자하기에 원하는 방향에서 아주 조금만 다르게 진행되어도 증거금을 높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지션은 강제 청산되죠. 이는 매우 위험한 투자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원자재에 적극 투자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손해를 본 것도 이익을 본 것도 없다고 하죠. 원자재 투자는 그 리스크를 제대로 알고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분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곡류에 투자하고 초콜릿 공장 주인은 카카오나 설탕을 사는 식이죠. 원자재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은 원자재 투자에서 행운을 찾으려는 생각을 버리라고 코스톨라니는 조언합니다. 유가물, 수집가인가 아니면 투자자인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 인플레이션 심리가 많이 나던 시기에 유가물 투자는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면 유가물 투자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주식과 달리 유가물은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다면 재빨리 하차해야 한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부동산, 자본이 많은 투자자를 위한 것. 코스톨라니는 유일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유가물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세를 놓아 돈을 벌 수도 있고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집세를 아낄 수도 있죠. 코스톨라니는 첫 번째 투자 대상으로 부동산을 권합니다. 그래야만 나날이 오르는 집세와 집주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서 말이죠. 부동산은 다른 투자 대상들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집니다. IBM 주식은 세계 어디서나 값이 똑같지만 60평 크기의 주택 가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시세는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죠. 다만 주식처럼 매일 신문에 공시되거나 공개되지 않아 실감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무엇보다 도박꾼이 없다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사서 그 다음날 팔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 탓에 다른 투자 대상처럼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락이 시작될 때 매수자를 찾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죠. 모든 내용이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에 관한 코스톨라니의 조언은 시대적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들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아파트를 놓고 들으면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주식, 진정한 투자 대상 그 자체. 코스톨라니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투자 대상은 물어볼 것도 없이 단연 주식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저평가된 기업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말이죠. 워런 버핏은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고평가된 기업에 공매도를 할 수도 있죠. 또 크라이슬러 같은 턴어라운드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MS나 델 같은 고성장주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앞선 다른 투자 대상들과 비교해 주식의 장점은 장기적인 상승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그런 것은 아니죠. 일부는 바닥까지 추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은 상승한다고 말할 수 있어 다른 투자에 비해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분산하고 크고 우량한 기업에 투자하면 성공 가능성이 보다 커지죠. 만약 기대만큼 상승하지 않더라도 초조해지지 말고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를 추천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100의 주식을 사서 110에 팔았다며 뽐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들은 100에 사서 60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시세를 외면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이것은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 코스톨라니는 요즘은 장기 투자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다양한 모험을 시도했었고 아직도 살아남았기에 그 내용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4장 증권거래소 시장경제의 신경체제. 이번 장에선 증권거래소에 대해 말합니다. 탄생시간 증권거래소는 17세기 초 식민주의가 지배했던 시절 암스테르담에 가장 먼저 등장했습니다. 인도 회사의 주식이 그 투자 대상이었고 기업주는 네덜란드 자본가들이었습니다. 이 인도 회사의 배는 향신료, 섬유, 도자기 등을 가득 싣고 암스테르담 항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1688년 네덜란드 인도 회사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선박이 파손을 입었고 50톤을 예상한 금은 35톤에 팔렸는데 큰 손실은 아니었지만 투자 열기를 시키기에는 충분했죠. 그러다 17세기 중반부터 암스테르담의 증권거래소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이때 이미 선물이나 옵션 거래가 형성되었으며 상승장과 하락장을 위한 전략이 이미 구상되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신경체제. 증권거래소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로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소는 단순한 게임장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중추신경이자 동력입니다. 보통 게임장과는 달리 가격 형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이 없었다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금이자가 아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는 많은 투자자들을 증권시장으로 이끌었고 여러 영역에 투자되었죠. 또 시장이 있기에 투자자들은 언제나 현금화할 수 있었습니다. 즉 증권시장은 가격 형성과 현금화 수단이라는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만 결국 자기 자본을 경제에 제공하는 셈이죠. 경제성장, 고용, 진보를 위해 자본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가가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대출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 사업이 잘 되면 대출금에 이자를 내면 되지만 잘 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상환을 제축받고 감당할 수 없는 담보를 요구받습니다. 그렇게 사업은 실패하죠. 아무리 그 사업 아이디어가 옳았다 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주식은 이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자본을 반환해야 할 의무도 없죠. 대신 배당금과 같이 수익 배분에 대한 참여권을 요구받습니다. 만약 기업이 크게 성장한다면 주가가 올라 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오른다는 기대는 투자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받는 안정적인 위험을 포기하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게 합니다. 인터넷 같은 신생기업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대출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죠. 이들 전부 승리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부는 성공할 것입니다. 증권인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 주식시장은 온갖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많은 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증권거래소를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정반대로 행동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세계사의 거울. 증권시장은 세계사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뒤틀린 거울이어서 정확히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 거울에서 무언가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특권을 노립니다. 내일 있을 일은 알지 못해도 적어도 오늘과 어제가 어땠는지는 알 수 있게 되죠.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모르는 증권인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경제의 온도계.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 주식시장을 경제의 온도계라고 표현하지만 주식시장은 현재 상황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경제 흐름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일 때 독일의 주식시장은 3배나 올랐고 경제는 최고 호황인데 주식시장은 침체되는 경우도 있죠. 경제와 주식시장이 항상 평행을 이루며 동반 성장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상호작용이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유명한 이론이 나옵니다. 산책하는 주인과 개의 이야기죠. 한 남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개는 주인보다 한참 앞서 갔다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또 어쩔 땐 주인보다 한참 뒤에 있기도 하죠. 산책 내내 그런 행동을 반복되지만 결국 마지막엔 둘은 같은 목표 지점에 도착합니다. 주인은 천천히 1km를 걷는 동안 개는 4km를 움직였습니다.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증권시장입니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멈추기도 하고 뒷걸음질도 치지만 주식시장은 같은 시기에 100번 더 넘게 위아래로 널뛰죠. 정리하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와 주식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때로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